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이죠?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즉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여러분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돕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 개념을 항상 이 머릿속에다 넣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난 시간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웠어요. 자, 이번 주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꼭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참 유능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유능한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11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목차는요. 첫 번째가 집단 이론적 틀 해서 집단 역동과 집단의 주요 개념, 또 치료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집단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모델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자조집단은 무엇을 자조집단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요소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모델 중에서 이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요소, 또 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 발달 단계,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이론적 틀이에요. 집단 역동이 무엇인지, 주요 개념은 무엇인지, 치료적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자, 개인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은 최소한 두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단은 뭐 한 3명에서 뭐 10명, 또 다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것을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가족,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인원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그 가족, 그 묶음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생소한 느낌을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여러분들하고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수업을 하고 있기 위해서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반이 있고 B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반이죠. 또 A반이 있죠. 그러니까 A반과 B반, 또 본교산업체 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반, B반, 본교산업체 반, 이것이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A반은 A반대로 모이고 B반은 B반대로 모이고 본교산업체는 본교산업체 반대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저가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집단. 그 집단 중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교수님이 지금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집단을 우리가 교육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해서 교육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육의 집단은 공동의 목표가 있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거죠. 사회복지과에 오신 그 사회복지과의 집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지금 B반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은, 또 A반이 함께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은, 또 본교산업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기 위해서 교수님과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두세 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모인 이런 집단, 이것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집단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요, 또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다 고등학교가 다 다르죠. 고등학교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집단,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 여러분들의 교육 집단이 형성이 된 거죠. 이렇듯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을 해요.
노인복지관이든 아동복지관이든 또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뭐 지역아동센터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는 이렇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교육 집단이나 어떤 치료 집단이나 각종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그런 집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고 연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단에 대한 대략적인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집단이라는 것은요, 이 역동이 있어요. 집단의 역동.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출신이 다르고, 출신 고등학교가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사는 곳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오신 이상, 여러분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낙오자가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단의 역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의 역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적으로 집단 역동을 분석한 첫 번째 시도는 르봉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 기간 중에 집단 역동 상황을 기술한 것이 최초로 집단의 역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르봉에 의하면요, 집단은 폭도들에 의해 지배되고 가장 악랄한 집단 행동이 판을 치는 것으로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단이 있잖아요. 뭐 데모 집단이나 시위 집단이나 뭐 이런 집단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할 때, 혁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어느 한 사람이 막 전진하면은 함께 막 전진하고요. 또 함께 막 도망가면은 또 함께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집단의 속성을 이 르봉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 기간에 집단의 역동 상황을 기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940년대가 되어서 진지한 학문적 노력들을 통해서 집단의 역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역동성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집단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역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1940년도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1951년도에 레빈이라는 사람은 장이론, 그러니까 필드 시어리라고 그러죠. 필드 시어리. 그래서 장이론, 그러니까 필드, 이 장을 얘기하는 거죠. 장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의 장, 또 환경 또는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이나 영향 및 통제의 유형을 정립할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장 이론을 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1951년도에 이 레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필드 시어리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사회 인간이 펼치는 그 필드에서 사람과 사람과 또 사람과 환경과의 그런 상호작용 또 영향이나 통제 그런 유형을 잘 정립할 수 있다면 집단을 통한 어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대인적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요. 인성 발달과 사실상 모든 인간 행동과 동기에 관한 이론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탁월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 학자들에 의해서 집단은 이 개인이 모인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 집단의 역동성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집단의 어떤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이 집단이라는 그런 특징이나 속성을 잘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이상의 성원이 있고요. 서로가 동일한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집단 의식이 있고, 또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이 있으면서 이들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상호 의존적이면서 의사소통, 또 인지,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성원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편의상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리 반, A반, B반, 본교산업체 반 이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A반, B반 본교산업체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성원이 있죠. 37명, 뭐 10명, 뭐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그 인원이 성원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서로가 동일한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라는 집단 의식이 있지요. 자, 여러분들을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A반에 속해 있다라는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학생은 B반에 속해 있다라는 집단 의식을 갖고 있죠. 또 본교산업체 학생이라는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통의 목적과 관심은 뭐죠?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죠. 또 우리 여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만 국한해서 우리 반을 포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울 목적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이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상호 의존적이죠. 여러분들은 상호 의존적이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이제 뭐 과대표도 뽑고 또 구성원들끼리 서로 또 친구도 맺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출석을 안 하면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는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공통의 목적,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배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낙오자가 없이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우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또 인지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목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 여러분들 여기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A반, B반, 복려산업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1학년 잘 마치고 2학년까지 왔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A, 뭐 B, C, D 뭐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집단이다. 이 집단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구성원 성원이 되어야 되고요. 동일한 집단 의식이 있어야 되고 목적과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이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뭐 이러한 그 목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러한 것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단과 우리가 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군집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 예. 군집은 정서적 결속이나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버스나 지하철을 탄 승객의 경우 또 영화관의 관객 같은 경우 또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등 같은 경우는 이 집단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군집,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죠. 모임에 불과한 거. 모여 있는 것을 군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집, 뭐 버스나 지하철에 탄 승객이나 영화관의 관객이나 또 병원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군집이다 한다. 그래서 이런 군집은 어떠한 목표는 있을 수 있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이동을 한다는 그런 목적과 목표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공동체 의식이나 뭐 집단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집단임과 군집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집단의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단과 또 군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집단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쿨리가 분리한 집단의 분류가 있습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어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 자, 1차 집단은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소규모 집단으로 우리라는 감정, 즉 결속력과 상호 정체성을 가지며 사회와 도덕적 규범의 발달, 또 행동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차 집단,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관계를 맺는 소규모 집단, 우리라는 감정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1차 집단에 속하는 것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또 친구가 있고요. 어떤 또래 집단 등이 이 1차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1차 집단. 자, 2차 집단은요, 정서적 결속력이 미약하고 특별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에요. 2차 집단은 개인 자체보다는 집단 내에서 수행하는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면서 집단 성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관계의 목적이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런 집단. 예를 들어서 뭐 2차 집단에 대해서는 뭐 학교라든가 또 뭐 병원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2차 집단은 정서적 결속력이 미약하죠. 특별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에요. 학교, 회사, 병원, 뭐 이런 거, 뭐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은 2차 집단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족이나 친구나 또래 집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반면에 2차 집단에서는 문서나 전화 등의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나 뭐 학교나 병원이나 뭐 이런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뭐 계약을 맺고,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1차 집단, 2차 집단. 자, 쿨리가 분류한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집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이 있어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 자연 집단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는 집단. 이 자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 또 대인관계상의 매력 또는 구성원의 상호 욕구 등에 근거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공식적인 후원 체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연 집단에는 가족 집단이 여기에 속하죠. 가족은 자연스럽게 혼인과 혈연과 뭐 입양을 통해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족 집단이 여기 자연 집단에 들어갑니다. 친구도 자연 집단이죠. 친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죠. 또래 집단, 뭐 갱 집단, 조폭이죠. 조폭 집단. 이런 것들은 자연 집단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성 집단은요, 외부의 영향력이나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구성된 집단으로 후원이나 외부의 협력 없이는 구성될 수 없는 집단을 형성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성 집단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 구성이 되고요. 어떤 치료 집단이나 학급이나 위원회나 클럽, 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성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서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또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A반, 2학년 B반, 2학년 산업체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에 속하겠죠? 자, 자연 집단일까요? 형성 집단일까요? 형성 집단이죠. 여러분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학급, 위원회, 클럽, 팀 이런 것들은 형성 집단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집단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이 있습니다.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 자, 치료 집단은요. 집단 성원들의 교육, 성장, 행동 변화, 그리고 사회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집단을 치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 집단, 어떤 성장을 위한 집단, 성장 집단.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한 치료 집단, 어떤 사회의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인 집단, 사회화 집단 등이 여기 치료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A반, B반, 본교산업체반 어디에 속하는 거죠? 치료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교육 집단이니까요. 두 번째, 가업 집단이에요. 예. 집단 목적이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가업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업 집단은 의무사항의 이행, 조직 또는 집단의 가업 성취를 위해서 구성된 집단을 우리가 가업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 팀, 행동집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업집단의 주 임무는 어떤 태스크, 그 일, 가업을 성취할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집단 목적에 따른 분류,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종류. 집단의 종류에는 첫 번째 치료 집단이 있어요. 치료 집단. 치료 집단은 중요한 대인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치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입원 환자일 수도 있고 외래 환자일 수도 있으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DSM-5 TR에 의한 진단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이 치료 집단의 목적은요, 집단의 역동을 정신치료 방식으로 활용해서 환자의 심각한 문제나 오래된 행동 유형을 탐색하고 직면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치료 집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이런 것들이 있죠. 금연 치료 집단, 이런 집단들을 우리가 치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모여 있는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모인 집단, 이런 집단을 치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담 집단이에요. 상담 집단은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에 관점을 갖고 now here, 그러니까 지금 here 여기에 관점을 갖고 구성원들 간의 과정과 상호작용을 조사함으로써 대인관계의 문제를 다루도록 도와주는 그런 집단을 상담 집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이해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상담 집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참 만남 및 감수성 집단이에요. 참 만남 및 감수성 집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건강하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로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집단인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조집단이에요. 이 자조집단은요, 공통의 문제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동료로서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이들은 집단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들에게 또는 집단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기도 해요.
이 자조집단,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 도와줄 도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도와주는 그런 집단, 자조집단. 예를 들어서 치매 가족, 자조집단.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그 자녀들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의지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집단을 자조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암 환자 자녀 치료 자조집단, 또 뭐 이혼 가정의 자녀들 자조집단. 그래서 서로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공통의 문제나 감신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 그것을 자조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조집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자조집단은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들에게 또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회장을 뽑는다든가 또 부회장 총무를 뽑아가지고 스스로 그 집단을 운영을 하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번째는요, 지지집단이에요. 지지집단. 지지집단을 만약 그 구성원들이 이끄는 경우라면 자조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지지집단들 공동의 목적은 생각, 제안, 조언을 공유하며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조집단은 누군가가 리더가 나와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조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지지집단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지집단들 공동의 목적은 어떤 생각이나 제안이나 조언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교시까지는요,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집단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집단과 군집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집단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집단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요,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